광해군은 상소문에 덧붙여진 이름들, 구체적인 날짜, 은밀한 접선 장소들의 기록을 음미했다. 그 종이장 사이로 칼날 같은 음모가 번뜩이며 그의 목을 겨누는 듯했다. 무사 모집과 군자금 비축, 상소문은 계속해서 이들 무리의 치밀한 계획을 폭로하고 있었다. 도적질로 모은 재화를 군자금으로 삼아 이들은 비밀리에 각도의 강호무사들을 끌어들였다는 것. 이들의 목표는 단순히 한양을 흔드는 것을 넘어 조정을 뒤엎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데 있었다는 것. 광해군은 이를 읽으며 이마에 힘줄이 돋아났다. 이런 자들을 그저 도적으로 알고 지나쳤다니. 광해군은 분노를 억누르며 속삭였다. 이들은 조선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구나. 광해군 옆에서 정인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하, 이들의 뒤에는 칠서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소북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소북파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상소문의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들은 광해군에게 더욱 큰 격분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임목대비의 수렴청정 아래 영창대군을 옹립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두고 있었다. 이는 단지 광해군 개인의 왕권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일대 반란이었다. 광해군은 상소문을 탁제 내리치며 부르짖었다. 이들은 나를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혼란 속으로 던지려 하고 있다. 이 반역의 불씨를 지금 당장 짓밟아야 한다. 이이첨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폐하 영창대군은 이제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소북파의 상징이자 폐하의 왕위를 흔드는 뿌리입니다.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불씨는 언제고 되살아날 것입니다. 광해군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결단, 그리고 오래 묵은하니 어른거렸다. 영창대군을 제거하라. 나의 왕좌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없애겠다. 한때 그는 세자로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선조 시절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당하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위태롭게 살아남아야 했다. 그 모멸감은 아직도 그의 가슴 속에서 썩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이제 왕이 된 그에게 반역자들의 음모를 빌미로 과거의 상처를 복수의 칼로 도려낼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다. 그들은 나를 부정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부정한다. 광해군은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직이 되뇌었다. 이것이 나의 숙명이다. 그의 복수심은 단순한 왕좌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당한 군주이며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한성의 하늘은 잿빛 구름을 머금고 있었다. 궁궐 담장 너머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 닥쳤고 그 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조정에 잠긴 긴장감을 바스락거리며 긁어냈다. 포도청 신문장에서 시작된 피비린내는 이제 궁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박응서가 피로 쓴 비밀 상소는 광해군과 대북팩의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은 이 상소문을 발판 삼아 반대 세력을 모조리 도려낼 계획을 세웠다. 광해군이 왕좌를 더욱 굳히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대북파가 조정을 장악해 소나기에서 마음껏 휘두르고자 하는 야심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궁궐 곳곳이
서늘한 죽음의 기운에 잠겨들었다. 쇠사슬에 묶인 서양갑은 국문장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불에 달궈진 쇠덩이가 그의 팔뚝에 닿는 순간 피부가 탁탁 튀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감돌았다. 고문관은 냉정히 물었다. 영창대군 옥립음모에 배우를 낱낱이 털어놓아라. 아니면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윽고 서양갑은 체념한 듯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방울이 맺혔다. 김제남, 모든 것을 꾸민 자는 김제남입니다. 그는 임목대비와 짜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임목대비께서도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명나라 사신 사건을 빌미로 광해군 폐하를 먼저 제거하지 않고서는 영창대군과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리라 믿었던 겁니다. 서양갑의 입에서 나온 이 이름들은 대북파가 기다리던 결정적 증거였다. 고문장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대북파의 인물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음미하고 있었다. 며칠 후 침전 깊숙한 곳에서 이첨과 정인홍이 광해군을 아련했다. 밤새 초를 밝히며 논의한 끝에 그들은 반대파를 철저히 숙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첨은 상소문과 서양갑의 자백을 정리한 두루마리를 광해군에게 바치며 말했다. 폐하, 김제남을 비롯한 인목대비 주변 인물들은 반역의 중심입니다. 이들을 가차없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폐하의 옥체를 흔드는 음모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정인홍이 말을 이었다. 박동량, 신흠, 정협, 선조께서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의 안위를 위해 지목하신 자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서인 세력 또한 이들과 결탁하여 광해군 폐하의 왕권을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이들 모두 하옥시켜 음모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광해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잿빛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일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결심해야 했다. 천천히 눈을 뜬 광해군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모두 잡아들이고 신문하라. 왕권에 도전하는 자는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날이 밝아올 무렵 궁궐 밖 한양의 골목마다 포도대가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종성판관 정협의 집 마당에 사내들이 밀려들었다. 정협은 이미 체념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선조의 유명을 따랐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 박동량의 집에 들이닥친 포도대는 그를 광으로 끌어냈다. 박동량은 눈길 한번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이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 다만 내가 따른 것은 조선의 안위였음을 기억해 주오. 김상용 또한 사지로 끌려가며 분노를 토했다. 이것은 음모다. 대북파가 황제처럼 조정을 휘두르려는 술책이지. 폐하는 이용당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다. 궁궐 안팎은 이미 대북파가 조종하는 칼끝 아래 운명이 결정되는 무대였다. 한양의 국문장 안쪽 끊임없는 비명과 신음이 뒤섞여 메아리 쳤다. 체포된 대신들은 차례로 고문대에 묶였고 이들의 잘린 손톱, 터진 살점에서는 진득한 선혈이 뚝뚝 떨어졌다. 그 가운데서도 정협은 굳게 입을 다물었고 신음은 초췌한 얼굴로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의 안위를 부탁하신 선조의 명을 따랐을 뿐
이라며 되뇌었으나 이 말은 진실일지라도 변명으로 치부되어 무시되었다. 대신들은 제각기 다른 고문을 받았고 제각기 다른 절규를 내질렀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귀를 막고 있었다. 대북파는 원하는 답변만을 받아내고 나머지 모든 소리는 피비린내 나는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음모의 중심이라 지목된 김제남이 끌려나가는 날, 해는 잿빛 구름 속에 숨었다. 김제남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미 초월한 듯한 얼굴로 형장에 섰다. 대북파 관원들의 냉소 속에 칼날이 번뜩였고 그의 목숨은 순식간에 바닥에 떨어진 핏물로 바뀌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향한 대북파의 잔인한 경고였다. 김제남의 목이 떨어진 소식을 듣고 광해군은 침전에서 홀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을 천천히 열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나를 위협할 자는 없다. 그런데 이 피의 대가는 무엇이며 앞으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대북파가 조정을 장악했음에도 불안은 오히려 짙어졌다. 조정인들은 조용히 서로를 의심했고 백성들은 궁궐 담장 밖에서 불안한 눈으로 천공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이 칼끝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공포가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퍼져나갔다. 광해군은 하루가 다르게 고립되어 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피로 지킨 왕자는 나의 것인가? 아니면 허상에 불과한가? 한성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그 아래 왕좌를 둘러싼 음모와 피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은 채 자욱하게 남아 있었다. 결국 남은 것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왕 자신마저 떨쳐낼 수 없는 고독이었다. 1613년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갑자기 몰아친 찬바람에 도시가 잔뜩 움츠러든 그때 궁 안팎으로 섬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제남이 의인왕후에 능해 무당을 보내서 광해군을 저주했다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북파의 실세들은 이를 놓칠 리 없었다. 특히 이이첨은 이 사건을 반대파를 숙청하는 결정적 기회로 삼고자 은밀히 움직였다. 그 무렵 포도대장에게 한 관리가 다급히 달려왔다. 포도대장 날이 의인왕후의 능 주변에서 무당들이 기이한 의식을 벌이고 있답니다. 거기서 김제남의 종들로 보이는 자들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포도대장은 곧바로 대북파의 영수인 이이첨에게 보고했고 이이첨은 입술 끝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때가 왔군. 큰 물이 들어오고 있어. 당시 궁궐에서는 광해군이 국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그의 정치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 서자 출신으로 어렵게 왕위에 오른 광해군에게 한 번의 위기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이이첨은 곧장 광해군에게 알현을 청했다. 폐하, 김제남이 무당을 시켜 의인 왕후에 능해서 저주의식을 벌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는 곧 폐하의 왕권을 흔드는 중대한 음모이옵니다. 광해군은 눈썹을 살짝 떨며 기색을 굳혔다. 김제남이 그렇다면 역시 인목대비와 함께 날 배제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수작이란 말인가. 광해군의 마음에는 이미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김제남이 인목대비의 친정 식구라는 이유만으로도 여러 뒷말이 오갔으니 말이다. 광해군은 가만히 책상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철저히 수사해라. 이번 일은 내가 허술히 넘어갈 수 없다.
곧이어 김제남은 체포되어 국문장에 끌려왔다. 대북파의 관리들은 이미 이 사건을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김제남, 너는 왜 의인 왕후의 등에 무당을 보냈느냐? 이이첨의 목소리가 국문장을 가득 울렸다. 김제남은 앞에 놓인 고문 도구들을 힐끗 보며 침을 삼켰다. 나는 무당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가 무어라 변명하든 이이첨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미 사건은 광해군을 저주하고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한 역모로 규정되어 있었다. 며칠간의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다. 김제남의 비명소리가 어둠을 뚫고 관아의 담장을 넘어갈 때마다 국문장 밖에 모여있던 군졸과 하인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결국 김제남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내가 그리했소. 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의 의도가 아니었소. 임목대비도 알고 있었다오. 김제남의 자백이 전해지자마자 궁궐은 순식간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하였다. 임목대비는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내명부에서 끌려 나왔고 어리둥절한 채로 유폐를 당했다. 동시에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귀양을 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것도 위리안치라는 울타리를 두르고 사람을 가두어 두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강화도로 떠나기 전 영창대군은 어머니 임목대비에게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이며 물었다. 어머니, 왜 제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왕족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임목대비는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광해군의 문안 정도밖에 몰랐던 어린 영창대군이 어느 날 갑자기 왕좌의 적통이자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